인간 심리로 읽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 김태형의 본격 사신 방송.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7회 1부 미친 뉴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이렇게 오랜만에 항상 뵙는 것 같네요. 네. 날씨가 너무 덥네요. 네. 아 진짜 더워졌어요. 올해 마지막인데 이렇게 더우면 지금 5월달이에요? 오늘까지 5월달. 7월에 가면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농촌이 또 걱정이고. 아 맞아요. 또 이제 그 고공농성 하시는 분들 네, 그 그렇죠. 땡볕에 참. 그리고 또 태풍에 또 걱정이 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2주간 좀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이야기해보면 좋겠는데, 가장 어린 저부터 얘기를 하면은 여기 보이시려나 여기 이게. 아니 요즘에 그 페이스북에 많이 나오던데. 네, 저희가 이제 동아리 4월에서 팩토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매듭으로 이런 반지 이게 다 수작업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만들고 졸라맨 이런 거 모형을 만들어서 대학교 축제에 좀 판매를 해서 그 실값 좀 또 원가에 남기고 나머지를 이거 좀 의미 있는 곳에 어떻게 쓸까 좀 이런 논의를 오늘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걸 만들고 판매하는 걸 했는데 광화문에 참 많은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만드세요. 특히나 뭐 너무 도움받은 분들이 많은데 우선 그 정현미 선생님이라고 그 매듭팀에서 계속해서 밤늦게 오셔서 새벽까지 만들다 가시고 주변에 이런 거 알려주신 재능기부터 하시고 하는데 좀 대학생들이 한다니까 저 적극적으로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산에서는 엄마 공방 운영하시고 계시는 유가족 분들도 제가 실력이 안 되니까 이런 리본 매듭 같은 건 직접 만드신 거 100개고 200개고 주시고 오히려 저희가 뭘 해드려야 되는데 학생들 좋은 일에 한다고 하면서 이런 반지 하나를 아버님들께 10,000원에 막 강매해 주시고 하면서 좀 유가족분들 그리고 이제 활동하시는 예술가 선생님들과 좀 관계를 깊이 하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이게 하여튼 매듭으로 다 반지를 만든다는 거죠? 네네, 매듭으로. 짱짱하게 해가지고. 네, 진짜 손에 물집이 잡혀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공방에 대한 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저는 항상 뭐 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미래를 꿈꾸거든요. 나 너무 재밌더라고요. 귀가 얇구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께 꾸준히 가서 배우기로 했어요. 나비를 이번에 배워보려고. 나비도 이제 만들 수 있어요. 매듭으로 나비를 만든다고? 네, 그것도 진짜 상당히 예쁩니다. 저는 그 지난주에 또 제가 지금 보안법 재판 받고 있거든요. 국가보안법. 어떤 일로? 예전에 뭐 통일운동단체 활동했던 거 하고 그다음에 주권 방송에 그 통일 관련한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제 종방을 했는데 그게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이런 혐의를 걸어가지고 보안법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월인가 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2달에 한 번씩 받고 있고 지난번에 좀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재판은 7월 달인데 그때는 이제 그 검찰 측 증인이 나오기로 했어요. 검찰 측 증인은 주로 이제 그 뭐 이적 문건 해가지고 감정서 써주는 사람들 있죠. 탈북자 뭐 이런 사람들 또 뭐 공안 문제 연구소 뭐 이런데 이거는 뭐 북한의 주의 주장을 그대로 뭐 베낀 거고 이런 식의 감정서를 써줘서 그게 재판부의 증거로 증거 자료로 제출되는 이런 걸 만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검찰 측 증인으로 증언하는 순서가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진 다 찍어놓을 수 있어요? 사진은 핸드폰 아마 검색을 하면 요즘에 구글링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재생사하고 있잖아요. 네네. 롬즈라고 그 우리 천연 한방 샴푸. 샴푸 네. 그거를 계속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절찬리 판매가 되나요? 판매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신청을. 아직 다 안 팔렸는데 절찬리에 팔리고. 절찬리에 판매고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저희가 또 재생사업을 하는데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라고 이 책이 컴퓨터 관련한 책이에요. 컴퓨터에 우리가 막 쓰다 보면은 굉장히 속도 느려지고 막 이러잖아요. 뭐 바이러스 먹고 뭐 데이터 날라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복원시키고 보호하고 관리해주고 속도를 정상화시켜주고 이런 방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두꺼워서 이게 페이지가 보니까 거의 400페이지, 430페이지 되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 제가 문과잖아. 우리도 문과잖아. 네. 문과잖아요. 뼛속까지 문과. 이거 보니까 막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보니까 어렵지는 않더라고 또. 또 하나하나 또 이게
그 무슨 바이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탁탁 잡아주니까 재밌더라고. 그래서 실생활에 이제 쓰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다 주거든요. 근데 이거 좀 비싸 이게. 29,000원이요. 비싸네. 네. 근데 컴퓨터 관련 책들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10% 할인해가지고 저희가 26,500원 그런 건가? 와. 그렇게 판매를 저희가 제공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곧 요것도 주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제 컴퓨터 다 쓰시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윤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이유를 대비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입니다. 국정원이 합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을 사찰할 수 있는 테러 방지법 시대에 맞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하나. 그동안에 이 죽음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참 심란하게 만들었던 시간들인 것 같고, 또 제가 요새 하필이면 자살과 관련된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에 관련한 자료들을 보고 있거든요. 막 보면 참담하고 암담하고 막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런 게 이제 겹치니까 한국 사회는 진짜 끝없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지옥 같은 곳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더 들더라고요. 그 언제 나오는 거예요? 써야 나오죠. 아니, 목표. 지금 자료를 읽고 있는 중이라 빨리 써야 여름께 나올 다 쓸 것 같긴 한데 빨리 나와야 되겠네. 그래요? 요즘 저희가 세미나하기 좋은 책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왜 자살하는가, 그 다음에 한국인들은 왜 더 많이 자살하는가, 인간 중에서도 그런 걸 다루는 책이 되겠죠. 이 동물요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살이 인간인가요? 그렇죠. 동물 다 자살 안 해요? 한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우울증 때문에 죽는다고 이제 극소수의 이제 사례가 있긴 있어요. 이제 근데 그거를 동물도 자살한다라고 하려면 좀 더 많은 수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살로? 근데 동물계에서 그걸 관찰하기란 정말 어렵고,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 뭐 자살처럼 보이는 죽음이 있다 쳐도 우리가 물어볼 수가 없잖아, 동물들한테. 그렇죠. 유수도 없고. 너 뭐 스스로 죽으려고 해서 그러냐? 아니면은 그냥 이제 어떻게 체력이 떨어져 죽는 거냐? 동물들이 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살은 인간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고요. 동물들에 있어서의 극소수의 자살이 이제 있긴 있지만 그것은 이제 그래서 동물들한테 자살이 심각한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살이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인간은. 많이 하죠. 특히 우리나라. 우리나라 특히 많이 하죠. OECD 1위 아닌가요, 저희가? 10몇 년째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도 1등이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요즘에 그 이렇게 뭐 글이나 뭐 보면은 자살을 한 번 이상씩 다 고민했던 것 같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저희도 이제 대학교 때 그런 걸 많이 해요. 서로에 대해 알아가자면서 고민 털어놓는 시간이 있는데 처음엔 그런 얘기 잘 못하다가 시간이 쌓이면은 다들 자살에 대한 고민을 한 번씩 해봤다고 얘기를 하고, 친한 친구 중에 하나는 실제로 옥상까지 올라가서 신발까지 벗어봤다는 친구도 있어서 정말 놀랐어요. 너무 밝은 아이거든요. 그런 게 상상 안 갈 정도로. 많아요. 자살을 생각했다 하는 사람은 아주 많을 거고, 실제로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도 꽤 많고, 뭐 미수에 그친 사람 더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성공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어도 자살로 분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자살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살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분류돼서 나온 것만 해도 한국이 압도적인 숫자가 죽고 있는 건데, 뭐 30분에 하나 정도 한 명씩 지금 이제 자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지금 하여튼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다가 정말 불의의 사고로 죽던, 강남역에서 칼에 찔려 죽던, 아니면은 지하철에서 일하다가 죽던, 아니면은 스스로.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던, 뭐 다들 죽음의 벼랑으로 몰려가고 있는. 전 그 생각 해봤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 사회에서의 모든 죽음은 타살이다. 이런 정리를 한번 내렸어. 자살이든 뭐든 다 타살이다.
근본적으로는 자살 자체가 저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봅니다. 거기 뭐 치유 방법 이런 것도 나오는 겁니까? 책에? 치유 방법이 나오지만 그 뭐 이미들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사회 변혁 없이는 답이 없어요. 이제는 오히려 더 그 얘기를 절실하게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더 세게 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그 얘기하면 야 좀 그런 소리 이제 좀 허황된 소리 좀 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봐라. 근데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도 아무 소용없는 시점까지 온 것 같아요. 백약이 무효인 상황. 그럼 이따가 이제 그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주제가 이제 강남역 사건 이 사건을 가지고겠지만 거기서도 아마 그런 비슷한 결론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책들 막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네네. 물리적 대책들 여러 개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죠. 네. 네, 선생님의 책은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써지는 대로 여기서 또 한번 책 소개를 하는 시간을 책 제목 갖도록 하겠습니다. 딱 눈에 띌 것 같은데. 자 넘어가죠 빨리. 그 출판사에서 거부할 건데.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일부 미친 뉴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거부하는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19일이었죠. 19대 마지막 그 국회 본회의에서 상시청문회법이 통과가 됐다 하더라고요. 이제 청문회 개최 조건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하는데 국회법 안에 그 내용이 이제 개정안으로 들어갔죠. 네네. 근데 이제 이 법을 또 우리 대통령께서 거부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먼 곳 아프리카에서 전자서명으로 거부를 27일에 거부권을 행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자서명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또 그런 뭔가 창조 이런 거 좋아하는 좋아하시는 것 창조 같기도 거부 이런 건가? 하여튼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7일 날 이제 서명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국회가 29일 날 종거가 됐거든. 네. 국회법상으로는 본회의를 다시 열려면 3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딱 이날을 잡아가지고 출국을 하고 전자서명을 해서 19대 국회가 다시 이거를 의결할 수 없게끔 딱 절묘하게 해놨죠. 그래서 막 원천무효다 이런 얘기도 있고 위헌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 위반 아닌가요? 적어도 다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해서 이 거부권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적으로 지금 행위를 한 거잖아요. 네. 전혀 없었던 네. 선례를 만든 거라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정말로 제의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마지막을 해버리는 거는 그냥 명령하는 것 같아요. 독재 군주가 안 돼 이렇게 그냥. 원래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이전 국회에서는 이제 이걸 또 강화하는 법안을 냈었거든요. 상시청문회법 거의 비슷하게 강의를 냈다가 요소에다가 돼가지고 이걸 거부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 되면 거의 이렇게 청와대에서는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돼버리면 국정운영 자기들이 마음대로 했던 국정운영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겠다 이런 자격지심이 생겼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반대하는 건 다 이제 구린데가 엄청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구린데가 없으면 해봐라 뭐 그죠? 그렇게 할 텐데 구린데가 많으니까 하여튼 청문회고 뭐고 우리가 하는 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걸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심사가 크다고 봐요. 하여튼 이번에 여소야대에 대한 효과가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쨌든. 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또 뭘 거부했죠? 대통령이 거부하는 건 여기서 좀 끝나는 게 아닌데 그 이번에 또 중요한 문제죠. 우리나라에서 남북대화도 거부를 하는데 그 북에서 남북대화 제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뭐 핵폐기가 먼저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저기 5월 7일부터 그 북에서 이제 당 대회가 있었고 3박 4일 해가지고 끝이 났잖아요. 네네. 당 대회에서 이제 그 남북 군사회담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20일부터 계속 공개적인 대화 제안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군사 분야 평화 문제가 이제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군사회담을 계속 제안을 하는데 국방위원회 공개수한 북의 인민무력부가 실무 접촉 제안하고 또 한 번 더 제안하고 그 다음에 개별 인사들이 또 개별 담화를 통해 가지고 딱 제안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그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그 통신선이 다 두절이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 서한을 보낸 거예요. 두절됐는데 어떻게 다시 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북쪽에서. 물리적으로 그 막은 게 아니고 네네.
전화 안 받은 거지 뭐. 그렇죠. 안 받는 거지. 통신망은 뭐. 있다고. 망은 다 그대로 있다는 거죠. 철거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거거든요. 근데 전화 온 거 받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았겠지. 받았으니까 이런 내용이 뭐. 받았죠. 여보세요 했겠지 뭐. 일단 지금의 이제 한국의 집권 세력이 시대착오적인 정치 집단이다 이런 얘기 제가 계속 그쵸.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정세를 전혀 못 읽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라도 조금 똑똑하면 정세를 읽어서 좀 솔선수범을 해볼 텐데 제가 옛날에도 한번 분석을 여러 차례 했지만 이 박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한국의 친일 친미 세력이 이렇게 밀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고 나서 박 대통령이 이렇게 한 걸 쭉 보니까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일단 개인사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연상군도 그랬거든요. 국사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개인이 좋아했던 짓, 이제 파티 같은 거죠. 연회. 똑같은데? 근데 이제 박근혜는 제가 그래서 추측을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던 소망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해외여행. 옛날부터 해외여행을 꿈꾸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패션쇼에서 패션 모델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빠 사랑받기. 아빠가 사랑 안 하고 맨날 이제 괴롭혔을 테니까 사랑을 받아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마을운동 같은 거 열심히 선전하고 다녀야 사랑을 받을 거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겠다는 어떤 욕구 같은 거는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심리적으로 사별이 안 아니 되는. 그 검증되지 않잖아 근데. 심리적으로 이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라는 게 인간 심리라는 게 뭐 예를 들어 애인하고 헤어졌다 멀리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에서 애인이 사라져서 그 사람과 관련된 행동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사람이 마음속에 남아 있고 또 증오한다면 맨날 저주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집에서. 거기 얽매여 사는 거죠. 또 역으로 뭐 같이 살더라도 마음이 떠나면 무관심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극복하고 부모 문제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결국 심리적으로 그 연결고리가 풀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사실 독립적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이제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여러 차례 분석했지만 안 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게 해소되는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와 이렇게 이별할 수 있는 아버지를 재평가하고 이별할 수 있는 그 과정, 심리적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에 대한 사랑받기는 계속 할 거다 생각돼요. 나이와 관계 없네요. 나이와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아버지 효도. 사랑받기를 효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사랑받기라는 거죠. 사랑받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한 짓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런 짓을 안 해요. 그렇죠. 굳이 사랑받기를 안 하고 아버지를 계승해서 하나 뛰어넘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공정한 평가를 하고 아버지의 업적을 계승하고 더 나은 일을 벌이려고 한단 말이죠. 유지를 받들어서. 근데 이제 박근혜는 아버지를 절대로 뛰어넘지 않고 아버지가 했던 일만 그대로 하잖아요. 유신 공작 정치 부활, 그 다음에 뭐 새마을운동, 아버지 동상 건립 뭐 이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 쓰셨더라고요. 이건 전형적으로 아버지 극복을 못한 사람이 보여주는 사랑받기 행태인데. 아니 그 다른 경우도 같은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죠. 그건 이제 개인의 경우에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친일파 자손들이 있다. 친일파 자손들이 아버지를 극복하고 넘어선 사람들은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일을 하면서 살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버지 미화, 아버지 보호,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집중한단 말이죠. 김우성도 그러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국사에는 별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가끔 보여주는데 단호하게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사랑받기 위한 일종의 그런 거겠죠? 그거는 뭐 이제 자기를 지키려는 행위. 이제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만 지켜서 여행만 다니면 되잖아요. 해외 여행만. 그러니까 이제 이 박씨 아줌마의 이제 생각은 무조건 나를 위협하는 거는 천에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위기감이 고조됐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라기보다는 이제 미친 듯이 하면 재집권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여소야대로 깨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얘기한 게 이럴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불안해지고 더욱 더 이제 초조 상태, 긴장과 초조 상태에 들어간다. 이제 노심초사하는 거죠. 어떻게 될까?
그러면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좀 변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당사자는 더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지금 사실. 그 보통은 이제 이전 독재 정권들조차도 네. 선거 이후에 그렇죠. 쇄신안을 내놓거나 그렇죠. 내각을 개편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게 네. 아주 조금 있었지 지금. 청와대 몇 명 교체하는 걸로. 그러기에는 지금 집권 세력이 너무 시대착오적이죠. 네, 그래서 집권 세력이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대통령조차도 개인사라던가 선생님 말씀하신 초조 불안 감정에 휩싸였다 보니까 화해 손길조차도 너무 확 쳐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남북 관계나 이 문제 우리나라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이제 북한에서 제안한 이 화해의 제스처가 이건 위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남 갈등을 하게 위한 전술이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와해하고 또 우리 내부 공론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대남 통전 책동이다라고 네, 평가를 했다고 하고 23일에 이제 국방부가 북으로 보낸 이제 답신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이제 없고 군사 회담을 제안한 거에 대한 유감이다. 참 이 유감이란 표현 좋아해요.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중의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세계 질서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계속 하는 얘기가 정세를 못 읽으니까 네네.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뭐 아시겠지만 국제 정세에서는 결국 이제 비핵화라는 말이 들어가고 오바마도 지금 그 얘기를 안 해요. 비핵화란 말을 비확산 얘기를 해요. 자꾸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뭐 부통령 국무장관도 비슷해요. 비확산 쪽 얘기를 자꾸 꺼내지 비핵화 얘기를 잘 안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를 강대국들의 초점이 대북 정책의 초점이 비핵화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비확산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이제 지금 국제정세에서 하나의 흐름이고 이제 안 되겠구나 이거 그냥 놔두고 확산이나 막자. 근데 이 뜻은 뭐냐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리 이제 짱구래도 약간 알 거란 말이죠. 느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박근혜는 버림받은 데 익숙한 사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버림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버림받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포착할 텐데 미국 형님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또 하나 이런 이제 불안감까지 가중됐다 이죠. 국내에서 국민들이 버린 거는 이제 기본이고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또 국제사회에서도 나를 버리는구나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러한 초조감이 있다.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 대화 제의를 무조건 거부하고선 앙탈을 부리는 중인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북에서 이 노동당 대회에서 통일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단 말이에요. 가장 절박하고 반드시만 해야 되는 안에서 뭐 기여이란 말을 막 썼잖아요. 여러 차례. 반드시 하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결심이 확고한 것 같은데 통일을 하겠다는 결심이. 근데 이번에 대회에서의 결의안이 아주 특이한 것은 통일을 추진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다라고 두 가지를 동시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평화적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 될 시, 거부할 시에는 비평화적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공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당에서의 결정서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한 이 구속력이 있는 거거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특히 북쪽과 같이 노동당이 이제 국가를 지도하는 이런 이제 체제에서는 굉장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 뭐랄까 북의 방향? 국가적 방향을 결정지은 건데 여기에서 무력 통일을 언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팔짝 뛸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건 정편이 이런 데서 막 며칠간 난리를 쳐야 되는. 야, 어떻게 당의 결정서에다 무력 통일을 집어넣느냐?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옛날 같으면 그랬어야 된다는 거죠. 적화 통일. 그 옛날에는 연방제를 들여놓은 거 가지고도 적화 통일론이라고 이제 난리들을 쳤었는데 이번엔 대놓고 무력 통일을 언급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나오고 나서 북에서 대화 공세를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대화 공세가 예전하고 좀 달리 진짜 파상적인 대화 공세라 그럴까요?
처음에는 국방이 뭐 쭉쭉쭉 나오고 단체로 나오고 나중에 개인 명의로 쭉 나오고 지금 이렇게 많이 개인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듯이 대화 공세를 했던 적이 없다. 이례적이죠. 이례적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은 북쪽에서 대화를 받을 거라고 예상해서 할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마지막 기회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평화적 방법으로 추진했는데 안 했다. 너 이거 안 받았다. 명분 쌓기 아니냐 일종의 그런 느낌. 그러니까 무서운데? 좀 무섭죠. 네, 그런 무서워요. 느낌에서 이렇게 파상적으로 계속 대화 공세를 했고 우린 평화적으로 통일하려고 기회를 줬는데 너희가 그걸 차고 NLL을 침범해서 오히려 NLL을 걸고 도발을 했으니까 이제는 무력 통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흐름으로 가는 중이다 지금. 그 선에 이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굉장히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잘못하면 전쟁에 의한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흡수 통일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북에. 그러면 국가 지도자라면 국가를 지도하는 세력이라면 최소한 그건 막아야 되잖아요. 국채를 보존해야죠. 그렇죠. 전쟁을 막고 어쨌든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하는 쪽으로 선회를 해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죠. 아주 중대한 시점인데 아프리카가 있느라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여행하시느라고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정말 전쟁이 나서 폭탄 떨어지는데 우산 쓰고선 돌아다니는 이렇게 관광 여행 다니는 사람 같은 느낌도 들고.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그러게요. 갑자기 지금 이 엄혹한 정세에 아프리카 얘기 나오니까 저도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웃음이 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너무 허탈해서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데 위급한 시점인데 이러고 있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시점에 이런 놈들이 집권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아니면 이 세력들이 오래 집권해봤으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북은 절대 우리를 쏘지 못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심하고 있는 것 어떡하면은 같아.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가 있지? 이게 진짜. 아니 이제 오랫동안 이제 뻘짓을 하면 머리가 이상해져요. 머리가 돌아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돼요. 난 진짜 무서운데. 사고 방식 자체가. 그래서 지금 세계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공조를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도 안 해줬잖아요. 박근혜가 해달라고 그렇게 쫄랐는데. 그리고 일본도 뭐 마음대로 안 해주고 또 미국도 지금 맛이 간 것 같이 계속 비확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저번에 누굽니까 그 클래퍼 와서 평화협정하면 너희들 어떡할래 이런 얘기나 하고 가고. 맞아.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도와줄 자 누구니? 혹시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 갔나요? 아프리카 어떻게 도와줄 건데? 새마을 운동 같이 하면 새마을 운동 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북핵 저지를 할 수 있어요? 또 보니까 이게 좀 만만해서 생각한 것 같아. 아프리카라고. 일각에서는 아버지가 수교한 나라들만 돈다 이렇게 나왔던데. 맞아. 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아프리카를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G7 회의가 있었다대요. 네네. 뭐 일본에서 있었는데 여기 이제 오바마가 이제 히로시마 평화공원 가가지고 참배하고 했는데 한국인 유령부에는 참배 안 했다 이런 것도 논란이 있었고 우리 인간으로 나온 또 뭐 미 지금 공조를 계속 착착착착 높여간단 말이죠. 그래서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이런 상황이 있고 뭐 일본에서는 초청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아프리카 순방 일정 때문에 참석을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도 진실 공방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G7이 저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한 회의인가 싶기도 하는데 어쨌든 야 이것까지 이제 박차고 가는 거는 삐졌나 싶기도 하고. 삐졌어. 네. 왜냐하면요. 저번에 해관보 정상회의 때인가요? 네. 박근혜 사진을 찍을 때 빼놓고 찍었잖아요. 맞아. 그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 오바마가 화장실 가서 안 오고 있으면 사진 찍겠어요? 기다려야지. 기다릴 거 아니에요. 오바마 대통령 안 계시네? 좀 기다립시다. 어디 찾아봅시다. 그래서 화장실 문 가서 두들겨서 빨리 사진 찍게 나오세요. 해서 찍지 않았겠어요? 근데 대통령 박근혜가 화장실 간 사진 찍은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나 기다리고 언제 가나. 언제 가나 화장실 간 순간에 야 빨리 모여 이제 찍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랬다면 박근혜가 섭섭하겠죠. 없어도 찾지도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보면 삐질만 해요. 왜 사진 찍을 때 나를 빼고 찍은 거야 이것들이.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그랬으면 심각하고 일부러 그러지 않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취급을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배려해 준 사람도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박 대통령 안 계신데 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오바마가 네, 앞장서서 믿었던 했어야지. 바마 이거를. 오빠 맞아. 오바마가 딱 아니면 친구인가? 아베든가 그죠? 네. 그 위안부 합의까지 해줬는데. 네. 근데 안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섭섭한 거예요. 얘네들한테.
근데 빼먹은 거 다 빼먹고 맞아. 그래서 이제 나를 대접해 줄 수 있는 데를 가야 되겠다. 그 아프리카인가요? 아프리카 정도면 나를 대접해 주지 않겠느냐. 가서 돈 좀 준다 그러면 뭐 약간 농담 섞어서 하는 얘기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뭐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지금 그거 있어요. 이 G7 같은 미중 특히 미일 중에 대해서 박근혜가 신뢰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다. 아유 떨어진 거 둘째치고. 일단 박근혜는 대인 불신감이 심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을 못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아버지도 결국에는 배신당해서 죽었잖아요. 네. 부하한테 배신당했고 미국한테 배신당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자기도 지금 그 꼴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신감 때문에 강대국한테 일단 서운해졌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한번 말싸움했죠. 그다음에 미국하고도 좀 티격태격했죠. 임기 초부터. 그러면서 지금 흐름을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볼 땐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 얘들 안 만날래 이제. 북핵 공조를 해줄 수 있는 나라를 찾아 지구를 돌 거야. 그래서 이제 나라 어딨어? 이란 가서 하려는데 안 됐잖아요, 잘. 아니 그래도 이제 이게 국가지 않습니까? 국가 시스템이 네. 외교도 하고 내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아무리 그 자기 기분에 따라 가지고 네. 국사를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일까요? 한국 사회가? 그래서 내가 웃긴다는 거지 애들이.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권이 골 때린다는 미일 군사 동맹에 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할 수 있는 위치 아닌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밑장은 넣을 수 있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자위대가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길승천기인가? 그걸 들고 들어왔는데 박 대통령이 거기 자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미친 짓인데 어쨌든 일본은 전범 국가고 우리나라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했다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목소리 낼 곳에 내지 않고 아프리카의 새마을 운동이나 전파하러 가고. 아니 어차피 가서 그런 목소리 낼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좀 이거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여튼 노무현 전 대통령 정도 되면 여기서 힘을 좀 쓸 텐데 왜냐면 미국이 옛날같이 힘이 세지 않으니까 좀 개겨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권을 찾아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미국 애들이 이제 자꾸 달라니까 이제 명분이 없으니까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명박이 가서 싹싹 빈 거 아니에요. 엎드려서 막 절하면서 저 지켜주세요. 제발 전자권 더 가지고 계셔주세요. 우리는 노예로 사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초한 거죠. 얘네들이 이 한국의 친일 친미 세력이 완전히 자초한 거죠.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 간 아프리카에서도 엄청난 또 뻥튀기 언론으로 성과를 막 포장을 하는데 아프리카 쪽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기사 보니까 약간 논란이 있긴 한데 어떤 논란이요? 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약간 애매하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제 이런 식의 기사도 나오긴 하는데 뭐 딴 건 몰라도 아니 통일 문제 이런 문제를 자기 민족에 대한 적대적인 의식을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걸 빌고 다니고 이런 게 자체가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라는 사람은 제가 연산군에 비유한 이유가 불안하잖아요. 존재적으로 쪽 불안을 갖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상태가 안 좋았단 말이죠. 계속 크면서.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데 자기를 그러니까 의존할 대상이 필요해요. 누군가. 계속 심리적으로 찾게 된다는 찾게 돼 거죠? 있어요. 백업을.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지금의 그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업할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에서라도 또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을 찾게 돼 있는 심리를 갖고 있다. 아, 그 요만큼만 딱 얘기해도 그걸 크게 딱 느끼고 과정에서 너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스토커들이 그러거든요. 여자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데 여자들이 웃어만 주면 자기 사랑했다고 그래요. 맞아, 자기 사귀었다 생각하고. 나한테 마음이 있었다 걔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욕망이 너무 커서 거기에 비추어서 모든 거를 왜곡시키는 거죠. 네, 네. 맞아. 네. 그런 이제 상태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박근혜만이 아니고 이 박근혜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세력 자체가 유신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옛날식의 정치를 지금 다시 한국에 도입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도 비웃음을 사잖아요. 옛날식 정치를 한다고. 네. 근데 국제 관계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신 시대 이 국제 관계에서도 유신 시대나 적용되는 이런 무식한 짓을 하고 있는 건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신 시대에는 인터넷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프리카 가봉에 가서 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와서 뻥을 쳐요, 막 이제 뭐 아닌데 더 뻥튀기를 팍 해가지고
확대 포장해서 선전을 때려요. 그때 잘 통했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가봉에서 그걸 알겠어요? 인터넷이 없는 상황에서 조선일보에 보도됐다고? 조선일보에 그게 보도된 거를 가봉에 있는 뭐 대사관 직원이 번역을 해서 본국에 보내고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또 네. 알더라도. 근데 지금 인터넷 시대잖아요. 한국 정부에서 발표하면 실시간으로 바로 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도. 실시간 반박.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옛날같이 그렇게 사기질을 하면 안 되는데 또 70년대처럼 인터넷이 없는 줄 알고 업그레이드를 못 시켰구나. 업그레이드를 못 시킨 상태에서 또 비슷한 짓을 하는 거죠. 외국에서 있었던 발언을 마사지하는. 옛날엔 중국하고도 마사지를 많이 했잖아요. 중국에서 한 발언을.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외교적으로.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왜곡해서 사기를 친다 그럴까? 대국민. 뭐 그런 수준까지 오고 있는데. 이란, 아프리카 뭐 지금 계속 사기죠. 네. 이번에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제 현 정부가 그 우간다? 네. 우간다에 가서 그 북과의 군사 공조를 그만둬라. 우리가 많은 걸 주겠다. 돈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시도했다 쳐요. 근데 우간다에서 군사공조, 북과의 군사공조를 파기하면 누가 손해를 보냐는 거죠. 우간다가 손해를 보겠지. 당연하죠. 군사력이 강한 데가 당연히 손해를 안 보고 군사력이 약한 데가 손해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군사공조를 하는 이유는 국방력이 약하니까 공조를 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우간다 입장에서는 이유 없이 그걸 거부할 리가 없잖아요. 공조를 파기할 리가. 북은 핵무기도 갖고 있겠다. 뭐 ICBM 뭐 없는 게 없는데. 핵도 없는 나라가 우간다랑 군사공조를 파기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우간다 사람들이 지켜준 것도 아니고. 근데 우간다는 얘기가 달라지죠. 국방기술이라든가 군사교관들이 지금 잔뜩 가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훈련 지원 이런 거를 못 받으면 자기네 손해란 말이에요. 그럼 미쳤다고 하겠냐 이거죠. 안 한다 이거죠. 저는 그 딱 들어보니까 두 가지 느낌이 드는데 네. 우간다는 그 한국 정부를 우롱을 한 거고 네. 박근혜 정부는 그거를 과대해서 가는 거예요. 네. 두 가지가 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간다는 온대니까 또 와서 뭐 돈 주고 막 주대니까 그냥 아주 교묘한 말로 그냥 뉘앙스. 그래 유엔 제재가 있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뭐 동참해서 한번 해볼게. 이거 중국은 그 얘기 안 했어요? 했죠. 러시아도 했죠. 중국 얘기해놓고 또 국가는 교류 계속 하잖아요. 러시아도 하고. 네. 이게 립 서비스란 말이에요 일종의. 근데 또 박근혜는 또 순진하게 좋다고 믿고 야 드디어 약속하셨어 우간다께서 이런 건데 우간다에 갔다고 우기면 안 됩니다. 우간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니 그런 약간 낮게 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있죠. 아프리카라고. 그런 불쌍한 마음 드네요. 미국한테 배신당하고 중국한테 배신당하고 이란한테 차이고 이제 좀 자기보다 좀 못한 놈 만나보겠다 해서 아프리카 갔더니 거기도 날 우롱하고. 그 재밌는 게 예전에 박정희 때 동서 냉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동맹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뭐 소련도 싫고 미국도 싫다. 둘 다 패권주의니까 우리 제3세계 나라들이 힘을 합쳐 잘 살아보자. 그래서 비동맹 운동이 시작됐는데 이게 잘 됐어요 나름. 그당 상당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성과가 모아지고 힘이 있었는데 이때 박정희는 사실 친미였거든요. 철저한 친미. 네네. 그래서 가입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거부했어요. 비동맹 운동은 비동맹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잘렸어요. 박정희가 열받아가지고 그럼 안 들어가 이러면서 이제 관뒀는데 미국이 점점 자기를 버릴 것 같은 느낌. 특히 베트남전에서의 모습, 미국의 이제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박정희가 이제 그때부터 겁이 나가지고 비동맹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계속 그 부탁을 해요. 업저보로라도 참가해달라 해서 결국 업저보 자격을 얻어서 참가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박정희도 결국 미국한테 버림을 받으니까 가봉이나 우간다 같은 데 가서 좀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너무 쫓기니까. 막 그런데 박근혜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몰리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아버지의 삶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신통하게도 좀 그 아버지의 걸음걸음을 비슷하게 쫓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자꾸 막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박근혜 그 인간 그 자체 개인에 대해서 너무 막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민족적으로 보면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예전하고 좀 조건이 달라졌단 말이죠. 박정희 시대랑 조건이 달라졌는데 지금은 딱 대화에 딱 나서고 손을 딱 잡으면 살 길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판단을 최소한 다 떠나서 그 판단만으로 지금 하는 게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가 사는 길이다. 무력 통일 그랬으면 좋겠는데 못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로 봤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상황이 위태롭다는 거죠. 어떡하냐.
그래서 살고 싶어요. 지금 잘못하면 전쟁 날 수도 있다고 봐요. 진짜 지금 서해에서 총싸움 뭐 벌어지면 전쟁으로 통고문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조준 격파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또 그렇게 부각이 안 되더라고. 언론에서 많이 안 다루는데 얘들이 지금 완전히 외면하기 시작한 거구나. 사고력을 네. 상실했어요. 네. 정상적인 사고력을 상실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긴급 상황이죠. 북에서 작년에 신무기를 쭉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신무기를 평화협정을 하려고 보여준 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쭉 보여주면 미국한테 압박을 가하든 뭘 하든 평화협정 체계를 강력하게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성명서나 이런 걸 보면 이제 너희들은 못 덤비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의 위험은 끝났고 판은 바뀌었다. 그러니까 협정하고 싶으면 하든지 말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 이런 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저걸 그렇게 많이 보여줬을까 작년에.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보여줬을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무력 통일을 시도할 경우 미국이 끼어들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 통일 시도할 때 너희들은 빠져 이런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은 더더욱 위험하다 상황이 이미 그거를 예상하고 보여주고 이런 이제 대화 공세를 하고 있다면 네, 그래서 지금 시기가 딱 내일이 6월 달이잖아요. 네. 6월에는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1호와 2호요? 6.15가 있고 6.15. 6.25가 있잖아요. 1호와 2호. 역사적인 두 사건이 있는데 네. 어느 것을 설득할 것인가 6월 달에 지금 기로네요. 예, 그렇죠. 상징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소야대가 됐으니까 국회에서라도 좀 이 대화 쪽으로 그렇죠. 강한 국회에다 뭐 하고 압박을 해야죠. 넣어서 평화적 통일 쪽으로 지금 판을 좀 돌려야 되지 사실 않느냐. 큰 기대가 없습니다. 네, 그 문제는 어쨌든 뭐 힘을 한번 모아. 네. 그래서 일부 미친 뉴스 거부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옛 속담에 그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외국에서 차여놓고 거부당하고 국민들을 또 거부하는 이런 대통령의 행보는 자칫하면 우리를 전쟁의 위기로 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대표님 말씀처럼 빠르게 상황 판단을 하고 전쟁은 좀 막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일부 미친 뉴스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주권방송에서 샴푸를 공동 구매한다면서요? 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한방 샴푸 100세트를 한정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천연 한방 샴푸라고요? 경피독이라고 들어보셨죠?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독인데요. 피부를 통한 흡수는 매우 빠르고 해독이 되지 않아서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샴푸, 바디워시 등에 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 증점제, 방부제들이 다 피부에 흡수되는 독입니다. 방부제, 증점제, 산도 조절제를 사용하지 않고 한방 샴푸는 유익한 미생물과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하여 만든 샴푸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나요? KM 미생물을 사용해서 두피에 기생하는 모낭충, 비듬균을 감소시키고 천연 방부 효과가 있는 정향과 계지를 사용해서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습니다. 아, 네, 탈모 방지 효과도 있다면서요?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머리카락이 덜 빠지게 되고요. 모발이 풍성하고 또 윤기가 있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주권방송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누르시면 주문소로 이동합니다.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바로 롬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샴푸 공동 구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미친 뉴스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네요. 전 세상에서 가장 미끄러운 그런 어류가 미꾸라지인지 알았더니 신어류가 출몰했습니다. 그 기름장어는 어디로 헤엄치나라는 주제인데요. 뒤에서 더 이 기름장어에 대한 설명은 나올 것 같고 우선 제가 좀 이 기름장어 어쨌든 반기문 사무총장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반기문 그 총장이 방한을 했죠. 유엔 총장이 방한을 했는데 방한해가지고 관훈클럽 간담회를 하고 28일에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를 방문하고 뭐 고건, 노신영, 이현재 전 총리 등 13명의 인사를 초청해서 만찬 회동을 벌이고 29일에 안동을 방문하고 경북도청을 방문해서 금강송을 식수했다고 하는데 이 반기문 총장이 들어오는 첫날에 좀 과감한 발언으로 많은 기자들이라던가 이 많은 국민들을 놀래켰다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대통령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너무 과감하게 밝혀서 주변에서 많이 놀랐다고 하는데 그렇게 첫 시작부터 좀
소란스럽게 들어오더니 30일인 마지막 날에는 UN NGO 컨퍼런스 개막식이 끝난 뒤에 기자회견에서 방한 목적이 이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라며 국내에서의 다른 행동에 대해 과대 해석하거나 추측하는 것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자제를 하죠? 이게 이제 기름 장어라는 게 장어가 원래 미끄럽잖아요. 네. 잘 빠져나가잖아. 근데 거기다 기름까지 발랐네. 도저히 이게 잡히지 않는 잘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처세술이 뛰어나다는 뜻이죠. 그걸로 지금 공직 생활을 해왔고 네. 역대 정권을 다 거치면서 유엔 사무총장까지 간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대권 도전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오자마자 계속 쏟아 부은 거예요. 네네. 뭐 거의 출마 출정식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싹 빠지는 거죠. 이제 추정하지 말라. 과대 해석하지 말라. 뭐죠? 말을 꺼내지를 말던지 그럴 거면.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기자들이 물 먹었다 이제 이런 또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네. 또 막 그냥 그런 얘기 말고도 좀 여러 가지 뭐 망언이라 해야 되나요? 망언들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좀 그 몇 가지 읽어드리면 한국은 꽤 지평선을 넓히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제 기준으로는 뭐 만족스러우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세계 속 한국은 레벨이 훨씬 더 낮다. 그런 면에서 언론의 역할 그리고 국민을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국민을 계도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사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대로 철학이라든가 사상을.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이 발언하고 네네. 뭐 레벨이 낮다, 국민을 계도해야 된다 이런 발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버드대 연수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에 동정보고를 했다는 거죠. 동정보고를 했다는 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네티즌들이 막 반복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변명을 한 게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변명을 해가지고 또 지금 비난을 사고 있죠. 근데 그 국가가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좀 친일파 논리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친일파들이 친일 행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아닌 일본을 위한 행위를 하면서 이것이 결국엔 국가와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반기문 총장이 하는 이야기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고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당시 뭐 민주투사들 이분들을 좀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뭐 미래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의 국가관, 이 사람의 국민관 이런 것들이 일단은 좀 드러났죠. 네네. 이 반기문 총장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더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드러난 몇 가지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 한국은 레벨이 낮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레벨이 낮은 거는 정치권 아니에요. 정치가 제일 낮죠. 제일 낮죠. 세계 최악이잖아요. 그런 건 옛날에 삼성의 이건 회장도 한국은 뭐 정치는 삼류, 뭐 이렇게 맞아. 기업은 이루, 뭐 정치는 삼류, 정치가 제일 후졌다 이랬다가 작살났잖아요 정치권한테. 그리고 전통적으로 한국의 그 기업가들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이건 회장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욕하지만 너희는 우리보다 더해. 너희가 사실은 한국 경제도 망친 게 크잖아. 이런 이제 불만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제일 수준이 낮은 건 정치 집단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낮은 게 있다면 거기에 빌붙고 있는 언론 집단. 지금의 언론은 뭐 80년대 관제 언론, 어영 언론하고 뭐 똑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편향된 정권의 신여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레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레벨이 낮다라고 했을 때 정치권이 낮은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랬단 말이죠. 국민을 계도하는.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레벨이라는 것은 국민의 레벨이 낮다. 정치권은 레벨이 괜찮고 왜냐하면 언론이 레벨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네. 근데 한국의 언론자에는 세계에서도 지금 거의 하위권으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언론 자체가 관제 언론이 됐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언론 보고 국민을 계도하라는 얘기는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라 더. 그러니까 정권에 충실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조중동 같은 역할을 충실해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한 거랑 똑같아요.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국민들이 수준이 나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총장의 시각은 명확하게 이런 발언을 통해서 드러나긴 했다는 거죠.
반기문 총장이 이제 우습게 보는 건 국민이고 높게 평가하는 거는 현 정권과 언론. 그렇죠? 현 정권과 언론이 국민을 계도해야 돼.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새누리당이 자기를 대권 후보로 밀어주고 그것을 언론이 받쳐줘야 돼. 나를 좀 띄워줘야 돼. 라는 말밖에 안 된다 이게 뒤집어서 들여다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반 총장이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인지는 드러났다. 이 발언을 통해서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국민 편은 아니구나. 철저하게 이 언론과 현재 집권 정치 세력 편이구나 하는 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을 때 국정원 직원도 아니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것은 프락치를 했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보고 있으면 괜찮아요. 차라리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나이 먹어서 이제 늙어가지고 맛이 갈 대로 가서 이렇게 사갔을 때 닳고 다른 사람이 동정을 보고했다. 거기에 있는 뭐 오바마의 동정을 보고했다. 뭐 이런 건 차라리 그냥 그래 국익을 위해서 했다고 쳐. 근데 젊을 때 아닙니까? 반기문 씨가 그래도 떡잎부터. 나름 미국에서 청년일 때 아니에요. 나름 청년기라고 평할 수 있는 시기 아니에요. 이때는 사람이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판단에 나는 뭐 예를 들어 새누리당 지지자야라고 해서 야당을 사찰하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건 민주주의자로서 또 하나의 건강한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란 말이죠. 핍박받고 있는 어떤 한 정치인의 동향을 보고했다 본국에. 그렇다면은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그 아부를 많이 하는 기름장어. 야심이 있는. 근데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서 기름장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교묘한 야심가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래서 대통령병이 이미 옛날부터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유엔 들고. 딱 사무총장 하면서부터 그 생각했을 거야 아마. 참 나쁘게 얘기하면 좀 시작이 더럽다. 라는 거죠. 젊은 시절에 벌써 이런 짓을 하고 시작했으면 참 더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이걸 하면요 계속해요. 경험적으로 볼 때. 아니 이게 한 번 자발적인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벗어날 수 없잖아요. 한 번 동료를 판 사람은 계속 또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간첩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변절하고. 근데 그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추측으로 볼 때는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짓을 했을 것이다. 그런 성향이고, 그죠? 성향이 있다는 거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 지금 상황이면.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걸 변명할 때 국가를 위해서 했다라고 말했다는 점. 이거는 이제 반기문 씨의 국가가 어디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반기문 씨의 국가는 전두환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죠? 미국이었던 독재 부역자. 독재 부역자. 지금은 미국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엔 최소한 미국은 시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치고 전두환이 국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DJ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죠? DJ는 국민도 아니고 전두환만 국가야. 그러니까 이 특유의 이 새누리당의 국가관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새누리당의 국가관이 그거잖아요. 박근혜가 국가다. 그렇죠. 국민은 다 이제 그 꼬봉이다.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변경된 거예요.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걸 통칭해서 이거를 국가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네 집권 세력 넓게는 작게는 박근혜가 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박근혜 반대하면 반역자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반기문도 놀랄 정도로 이런 시각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가는 전두환. 적어도 야당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가 국가라고 생각하고 야당 세력은 국가에 의해서 감시되고 탄압받아야 되고 필요하면 제거돼야 될 대상으로 간주했다. 무섭다. 이런 거죠. 그래서 참 위험한 발언이다. 또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 위치에 있었고 시켜서 그냥 한 거야. 나는 뭐 그 당시에 그냥 하위 공무원이었으니까 지시를 어기면 안 되지 않냐. 시켜서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한국 영화 우연히 하나 본 게 있는데 무슨 영화가 나왔냐면 그 나쁜 이제 국가정보원 비슷한 정보기관인데 나쁜 짓 무지하게 해요. 그래놓고 왜 그런 짓을 했냐면 시켜서 했다 이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니다. 그랬더니 딱 그래. 그래서 너가 죽어야 되는 거야. 제가 그게 좀 와닿던 그 영화가 맞아. 그거 죽을 죄라 이거죠. 시켜서 안 해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있고 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했으면 반성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뻔뻔하게도 지금도 난 죄 없어 시켜서 한 거야. 그럼 앞으로도 또
시키면 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그게 죽을 죄라는 걸 사실 알아야 됩니다. 영화에서 그래서 죽이더라고요. 넌 그래도 죽어야 돼 이러면서. 대권 후보 심리 책 쓰실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포함될지 안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봐야죠. 이제 포함될지 안 될지. 되면 이제 이 얘기는 쓸 겁니다. 네. 오늘 한 얘기는. 근데 방기훈의 기름장은 꼭 넣어주세요. 대한 이야기는 진짜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너무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우리 방기훈 씨는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그나마 지지층은 조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었을 텐데 입을 열면 열수록 뚝뚝뚝뚝 이미지는 떨어질 것 같은데 너무 그 사무총장이라는 이미지 메이킹 잘 돼 있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뽑기로 하고 이게 좀 저는 계속 그런 게 좋으시죠.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방기문 씨가 대권 후보로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당할 심적 고통. 다른 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이거 있죠. 이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평했잖아요. 그는 고통스러울 만큼 말이 어눌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고통을 누가 받는 거예요? 방기문 씨가 받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방기문 씨의 말이 어눌해서 유엔 대표부들 유엔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듣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거 오버랩 되지 않아요, 우리랑? 우리도 지금 되게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박 아줌마의 이 어눌한 말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있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듣다 보면 같이 정신분열이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고통을 받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막 듣다 보면 누군가의 말을 듣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는 게 아니고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제 박 아줌마가 그걸 우리한테 해줬거든요. 둘이 자주 만나는 이유가 있구나. 3년간. 그런데 친박이 왜 방기문 씨를 밀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화법이 너무 둘이 비슷해서 뭐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서로를.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죠?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둘 다. 둘만 알 거예요. 한 2시간 얘기해도 무슨 말 했는지 더 모르고 야 우리가 무슨 대화했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통을 국민한테 또 준다는 건 참 아닌 것 같아요. 유엔 사람들한테 줬으면 됐지. TV 보면서 대통령이 나와서 어물어물 말하는 거 막 말 안 되는 이런 걸 받는 고통은 이제 끝내야 되지 않느냐. 족하지 않느냐. 그동안 당했으면 이제는 그래도 말을 조금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을 못한다는 것 같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눌하게 할 수도 있어 사람이. 근데 나쁜 얘기를 어눌하게 하면 그건 정말 나쁘죠. 좋은 얘기를 어눌하게 조금씩 하면 귀 기울이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진실성이 느껴지고 진실성이 있고 좋은 얘기니까 어눌하면 다음 얘기가 뭘까 하면서 귀 기울이는 게 있는데 이 어눌하면서 나쁜 얘기를 보면 계속 충격을 받아요. 나쁜 얘기 듣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어눌했다가 또 튀어나오는 말이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이 어눌한 건 나쁜 거고 그래 어눌하다는 것은 사고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돼요. 그렇죠. 언어 능력은 사고력과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우수하면 말이 논리정연하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 논리정연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머리가 되게 나쁘거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나. 아니 저는 머리보다는 심리 상태 같아.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기름장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쳐야 되잖아 여기저기다. 안 걸리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기름을 쳐야 되니까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분열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기름 치는 동안에 말이 어눌해지는 거죠. 계속. 기름만 안 치고 바로바로 얘기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할 텐데 어눌하게 하는 이유 중에 그것도 있지 않을까. 이제 머릿속에서 뭘 굴리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계적으로 좀 시야를 넓혀가지고 외국 언론들의 평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정확히 들어봐야 될 건데 그런 게 있다고. 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 기구의 수장에 나왔어.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이 기조로 지금 8년 동안 지금 온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의 능력은 완전히 그냥 나락이었다는 거고. 안 좋은 평가 계속 나오잖아요. 최악의 일을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 망신 시킨 건데 우리는 자긍심으로 계속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키워줬다는 거죠. 총장이 됐던 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보다는 꾸준한 이런 활동들이 또 큰 힘을 보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그 당시에 들어요. 하여튼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다 하더라고. 네. 자 그래서 방기문 총장이 대권 후보가 돼서 김태형 선생님의 분석 대상에 오르느냐 마느냐 이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오늘 미친 뉴스 두 번째 기름장어는 어디로 헤엄치나까지 해봤는데 좀 어디로 헤엄치는지 쭉 계속해서 지켜봤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껍데기는 가라 7회 1부 미친 뉴스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